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차라리 우리를 향해 폭격을 날리길 바란다. 2. 우크라, 닭 잡는데 현궁? 3. 한국이 또 2년 조기 개발 미 도 사색된 비장의 무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팔라우가 한국으로의 편입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가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한국을 택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팔라우와 같은 작은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은 팔라우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팔라우는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독립성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전략적인 위치와 안보력으로 인해 지역 안정과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팔라우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안보와 도움을 기대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은 팔라우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며 중국의 침략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팔라우의 결정은 중국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잃을 가능성이 생겨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중국의 지역적인 계획과 영향력 확대 전략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팔라우의 한국 편입은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균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한국과 팔라우, 그리고 태평양 지역 전반에 큰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양국 간의 협력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더 기다릴 수 없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자리한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발밑으로 차오르는 물을 보고도 한 남자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금방이라도 차오른 물은 이내 남자의 허벅지까지 올라왔죠. 남태평양 가운데에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 외무장관인 사이먼 코펜은 간곡한 목소리로 다른 이들에게 나라의 생존을 부탁했는데요. 투발루는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 섬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처한 절실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물이 차오르고 있는 곳에서 연설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가 서 있는 곳은 몇 년 전만 해도 마른 땅이었지만 차오른 물 때문에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투발루만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6만 명의 섬나라 마셜 제도는 기후 위기로 인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기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솟아오르는 바닷물로 농사 짓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죠.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이들은 국가 차원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티나 스테지 마셜 제도 환경특사는 지금 상황은 웃어넘길 때는 지났고 앞으로 몇 년 뒤면 태평양 섬나라들만 아니라 미국도 감당해야 할 현실이라며 온도를 낮추는데 나라들이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팔라우 역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국가인데요. 1993년 미국과 체결한 자유연합협정 코파에 따라 약 50년 동안 국방과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는 국가로 사람은 물론이고 물자도 부족한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의 공화제로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는 수란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은 조만간 가라앉을 팔라우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는 여러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라의 위기를 얘기하며 차라리 우리를 향해 폭격을 날리길 바란다 고 말하며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많은 액수를 투자하길 요청했죠. 그것과 별개로 팔라우는 생존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요. 고심 끝에 팔라우가 시도한 것은 인공섬 건설입니다.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팔라우 주변에 콘크리트와 모래를 부어보다 튼튼한 섬을 만들자는 계획이었죠. 중국이 현재 스트래틀리 군도에 여러 자재를 부어 인공섬을 만드는 것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비용도 많이 소모될 뿐더러 섬 전체의 자연 환경과 유산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디어여서 실천에 옮기진 않았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팔라우. 고민을 거듭하던 수란겔 대통령에게 검은 손길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게 땅을 양보하면 살 길을 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중국은 현재 태평양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유럽으로 향하는 동안 중국은 남몰래 영역을 넓히고 있었던 것이죠. 존 아퀄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태평양 일대 지역을 장악,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각종 물자를 보관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사령관은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 3개 섬을 군사화했고 대함 및 대공 미사일, 레이저와 전투기 등 무장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중국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라 규정했죠. 이전부터 남중국해에 중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중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정찰 위성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이 의성 사진 증거까지 제시하며 중국의 섬 기지화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인데요. 구체적인 군사기지 지역까지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미스치프, 수비,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3곳. 이곳에 있는 무기들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무기들이라며 군사 인프라 시설까지 지어지면 태평양 전역을 위협할 것이라 지적했죠. 아퀄리노 사령관은 기자들에게 실제 섬 상태를 보여주고자 기자들을 미 해군 초계기 P-8A 포세이돈에 태운 뒤 중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있는 곳들을 순회했는데요. 미 해군 초계기가 이들 암초 주변의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라디오 메시지를 포세이돈에 보내며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으며 다른 국가의 전투기가 침범하는 것은 영해 침범이라고 규정. 미국 전투기들을 향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미국이 초계기는 물론이고 강경한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중국의 야욕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솔로몬제도 사이 안보협정 초안을 체결하며 진출에 더 힘을 쏟고 있죠. 외교부 장관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70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나라 솔로몬제도는 오커스, AUKUS 동맹을 맺고 있는 호주와 매우 근접한 지역으로 호주와 밀접한 사이를 유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솔로몬제도가 호주와 거리를 두었죠. 그 원인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차이나머니를 앞세우며 솔로몬제도에 엄청난 지원을 약속한 중국은 솔로몬제도 공략에 힘을 실었습니다. 바로 중국군이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군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솔로몬제도는 대만과 30년 넘게 수교를 이어올 정도로 반중 정서가 강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의 침탈에 태평양 국가들이 힘을 모아 대항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런 흐름이 바뀐 것은 소가바레 총리가 집권한 이후였습니다. 새롭게 솔로몬제도를 통치하던 소가바레 총리는 돌연 2019년부터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고 선언. 중국 투자를 유치해 솔로몬제도를 부흥시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뒤늦게 중국의 남태평양 침략 야욕을 눈치채고 솔로몬제도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급하게 태평양 군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나섰죠. 외신들은 섬 쇼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국의 진출을 심상치 않게 바라봤습니다. 팔라우 역시 돈을 앞세운 중국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팔라우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의 은밀한 제안을 거부하고 중국과 맞서겠다고 선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고 말하며 이어 팔라우는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 자신의 땅을 넘기겠다고 말하며 팔라우를 제주도의 부속도서로 편입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파국에 대비해 한국의 미래를 위탁한 것이죠. 팔라우 주민들 역시 한국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하며 물이 잠겼을 경우 한국으로 이주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팔라우인들이 한국을 신용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남양군도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곳 팔라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왔습니다. 시설 정비는 물론이고 일본군 기지를 짓는데 한국인들이 동원되었죠. 팔라우 코로르시 동쪽에 지어진 아이고 브릿지는 이를 알 수 있는 흔적으로 일제에 의해 끌려간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에 차 아이고 신음소리를 낸 것에 원주민들이 이 다리에 아이고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던 일제는 폐색이 짙어지자 팔라우에 있는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한국 노동자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은 팔라우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죠. 팔라우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척박한 땅에서 불을 일구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우 곳곳에 흩어진 한국인들은 팔라우에서 빠지면 안 될 정도로 팔라우 경제를 지탱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인의 입김이 센 팔라우가 한국의 친근감을 드러내며 최종적으로 섬이 가라앉은 이후에도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한 것입니다. 현 팔라우 대통령 역시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거부감 없이 한국 편입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국가를 돈으로 사려던 중국은 뜻밖의 저항에 부딪혀 태평양 전체를 중국의 영향 아래에 두려던 계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본의 아니게 방해를 한 것인 셈인데요.
경제 영토는 물론이고 실제 영토까지 점점 확장하는 대한민국. 중국의 횡포에 신음하는 태평양 섬 국가들이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한국을 선택한 팔라우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눈이 녹으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적할 유일한 맞수라 평가받던 러시아군의 전력과 이들이 보유한 무기들의 뻥스펙이 낱낱이 까발려진 것인데요. 생존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던 KA-52 공격 헬기는 7.62mm 기관총에 기체가 찢겨 추락했고 실전 명중률 100%라 자신하던 러시아 제3의 밀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은 3발 중 2발이 표적을 잃고 방황하는 등 모두가 허우대만 멀쩡한 과시용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받은 방산 수입국들의 러시아제 무기 계약 파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동안 조용히 입소문 타던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은 밀려드는 주문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효자 목록에 새롭게 리스트업된 대전차 미사일 현궁의 근황과 각국의 관심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현궁은 개발이 완료된 2015년만 하더라도 제블린의 아류작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당시 현궁을 수입한 사우디와 UAE 역시 큰 기대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2015년에 터진 예멘 내전으로 아랍 국가들의 대전차 미사일이 동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제블린의 활약으로 큰 이득을 보아온 사우디는 다시 제블린의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그 틈을 메꿔줄 차선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우디는 큰 기대 없이 당장 무기가 급해 한국에 손을 벌린 수준이었는데 막상 현궁을 써보자 그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ATLK 현궁은 아군에게는 병력을 지키는 수호천사로 적군에게는 탱크와 장갑차마저 터뜨려버리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현궁이 이미 제블린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틀리는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답게 길이는 1.2m에 불과할 정도로 아담한데요. 하지만 무게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블린은 조준기만 해도 6.4kg이고 미사일과 발사관은 15.9kg에 달합니다. 이 정도 무게면 보병 한 명이 운용하는데 심각한 무리가 될 정도인데요. 실제로 제블린은 2인 1조로 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면 현궁은 보병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길이는 1.5m, 무게는 고작 13kg에 불과합니다. 일단 휴대성 면에서도 제블린이 감히 현궁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휴대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관통력만 뒤받쳐준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인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 전차를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제블린은 600터부터 800mm 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관통력에서의 우위는 우리 현궁이 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전 테스트와 우리 개발진들의 실험에 알려진 현궁의 관통력은 무려 900mm에 달합니다. 이 정도 관통력이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라도 직격탄에 무사할 수 없는데요. 그나마 제블린이 현궁보다 나은 점은 사거리입니다. 제블린의 사거리는 4.7km로 동세대의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제블린 초기형의 사거리는 2.5km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궁 사거리인 2.5터부터 3km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제블린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실전을 경험하면서 많은 개량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현궁의 잠재력 역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궁의 사거리가 짧은 것은 산악지형이 많아 긴 사정거리가 필요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고 수출형에서는 이를 충분히 개선할 의지와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제블린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처럼 사거리 연장형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궁은 짧은 사거리에도 명중률만큼은 동세대 어떤 대전차 미사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데요. 사우디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장갑차같이 느린 목표물뿐만 아니라 차륜형의 빠른 목표물까지 놓치지 않고 명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의 연락책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암살한 장면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들이 놀랐던 첫 번째 이유가 고작 오토바이 한 대를 박살내기 위해 1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을 날리는 사우디의 자본력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작은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하는 현궁의 압도적인 민첩함과 명중률이었습니다. 실제 현궁은 뛰어난 유도 성능으로 한번 목표물을 포착하면 바위 뒤까지 쫓아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더구나 현궁은 제블린보다 더 후계기인 만큼
한국의 뛰어난 반도체 기술력으로 훨씬 스마트한 유도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현궁을 보고 한국의 가장 위험한 IT 제품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역시 현궁의 최대 장점은 생존성입니다. 제블린은 스팅어와 유사한 적외선 CCD를 사용하는데요. 다시 말해 스팅어와 마찬가지로 유도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사 전에 30초의 냉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현궁은 앞서 말한 것처럼 탁월한 유도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비냉각식 적외선 CCD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 시간 없이 사수가 포착한 뒤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시광선 카메라를 탑재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궁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전차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제블린은 1대당 가격이 무려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반면 현궁은 1대당 가격이 1억 원 수준입니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3분의 1에 불과하니 그야말로 가성비 값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니 세계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이 현궁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확실한 성능을 보여준 제블린이란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으며 미국의 무기고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제블린을 대신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우리 현궁이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후보로 꼽힌 것입니다. 빛과 같은 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현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체 개발을 담당하고 LIG 넥스원이 미사일의 체계 종합과 생산을 맡았습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만각 방식인 파이어 앤 포겟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수의 생존성 향상을 비약적으로 많이 올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사격 후 후폭풍이 적어 실내 사격도 가능하고 앉거나 서서 쏘는 것은 물론 소형 경량이어서 운용이 쉽습니다. 이는 보병이 직접 휴대하는 것은 물론 소형 장갑차에 탑재해 사격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사격 후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발사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효 사거리와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 당연히 해외 바이어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제블린을 제외하고 우리 현군과 대적할 만한 경쟁 상대로는 중국의 홍젠 HJ-12를 꼽을 수 있는데요. 홍젠은 사거리 4km의 관통력도 1100mm에 달해 현행의 그 어떤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도 최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HJ-12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제조국이 바로 중국이며 실전 검증 사례가 적다는 것입니다. 냉전의 한 축으로 세계 양강 체제를 이끌었던 러시아군 역시 자국 무기의 페이퍼 스펙을 믿지 못해 사용을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HJ-12위 스펙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당연지사인데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뻥 스펙이겠거니 관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만큼 전차를 보호하는 방법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K2 흑표에 탑재된 복합연막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의 유도 기능을 교란하는 적외선 유도 교란 장치,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당하기 전에 선제 타격으로 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동 파괴 체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보병과의 재병합동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방어 체계보다 보병과 전차를 동시에 같은 전장에서 운용하는 보전협동 작전이 전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부대라고 하면 전차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병과 혼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보전협동은 한 나라의 전차 운용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우리 기계화 부대는 전차가 요충지를 선점하고 보병을 엄호하는 동안 보병이 먼저 진격해 대전차 미사일 등 전차에 위험이 되는 적군을 소탕하는 것을 기본 전차 운용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 하더라도 전장에서는 얼마나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의상이 세계 정상 수준에 올라선 만큼 우리 지상군의 운용 능력 역시 방산교역국들에겐 충분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전차 무기의 개발은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섬 지역에 나타난 영국군의 전차가 독일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전쟁에 처음 등장한 전차의 위력에 보병 전력은 추풍낙엽으로 쓰러져 전차는 적국의 병사에게 상대할 방법이 없는 괴물로 인식되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 당시에도 파죽지세로 밀려내려오는 북한군과 소련제 전차에 우리 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에 대적할 전차가 없거니와 소련제 T-34 전차를 잡을 만한 대전차 화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 25일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에게 전차 공포증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고 이미 성능과 위력면에서 북한군 전차를 아득히 따돌린 세계 정상급 국산 전차를 만들고 있으며 강대국의 전차까지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개발, 수출하는 방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현궁의 성공적 개발로 우리는 향후 단거리 대전차 무기 및 장거리 전술 유도무기 개발과 국내 지형에 적합한 영상 탐색기를 설계하고 고성능 성형 작약탄두의 제작에도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국내 방위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땅크연구소는 2020년 중국으로부터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한 신형 전차 M2020을 공개하고 공식 행사에 열병식에 동원하는 등 몰라보게 달라진 지상군의 의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실제 이 전차가 정치적 선전도구가 아닌 실제 3세대 전차라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현궁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우리를 믿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해준 많은 교역국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방산 제품의 품질 확보와 기술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보동 시간이 문제인데요. 예산이야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관련 기술의 명구부터 실증 적용까지 수십 년이 필요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미 당연한 상식이 유독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동용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번엔 레이저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성능까지 입증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의 레미저 무기가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 기술 역량의 최선두에 서 있는 강대국들을 추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시도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위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으로 전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드만인 태만의 에드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용하는 안흥종합시험장 이 소재에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부터 현무1, 현무2모 두 안흥종합시험장에서 테스트했고 천궁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새 태안 완흥종합시험장에 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이 쏠린다는 건 곧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세간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압도적인 성능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면서 전세계 방산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대한민국이 2019년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평가에서마저 3km 밖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영중시키면서 100%의 요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개발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능마저 인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예산 편성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광학무기들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아직 레이저 대공무기들 실전에 배치하진 못했습니다. DEMSHORAD, 통칭 가디먼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기계화 부대 1개 소대의 스트라이커 잠갑차 4대에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 기술력에서만큼은 1, 2위들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들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2022년 12월 발생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입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명공을 침범하자구는 AH-1 코브라를 출격시켰는데요. 하지만 안일 코브라가 20mm 기관포 100여 말을 말사했음에도 끝내 북한 무인기들 격추하는 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응을 위해 출격한 공군의 KA-1 전선동 제공격기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에 사태 파악이 모두 끝나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공에 머문 시간만 무려 7시간에 육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에는 정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이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까지 벌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군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우리 명공 침투에 사용한 것 같은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지방공 레이더와 토드를 이용해 실기체와 항저까지 모두 탐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참 전민 2014년 이미 한번 북한 무민기 추락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탐지 자산을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타격수단입니다. 안일 코브라의 20mm 기관포 같은 발칸포 계열 무기로 소형 무민기를 격추하려면 최소 수천 발의 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시라면 이 정도의 탄약을 소모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전술기들 동원하고 한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수천 발의 20mm 기관포탄을 쏟아붓거나 대공미사일을 말사한다면 도비탄에 의해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부가적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NSC 또한 소집되지 않았으나 AH-1 코브라 파일럿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백미어 발이 탄약으로 제발 한 마리라도 스치길 기도하며 격추를 시도해보는 게 고장미였던 것입니다. 즉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중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말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이스라엘처럼 문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레이저 대공무기들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최근 펜타곤에서 유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마하 3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고고도 정찰 드론 WZ-8을 개발 중입니다. 만약 WZ-8이 순조롭게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다면 지금의 대드론 방공망 수준으로는 한반도, 나아가 미국까지 심각한 안보 공백이 제기될 것입니다. 드론이 미래전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대공 무기 체계에도 기존에 들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무기화된 레이저는 포탄 같은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빛을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배치한 아이먼밤의 경우 20터부터 30kW의 출력의 사거리는 약 2km 내외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0여 발로 5터부터 6초면 한 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빛을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발칸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비탄 걱정도 필요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획기적인 건 가격입니다. 아이언 빔의 경우 발사 가격이 한 발당 약 1달러로 발사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으로 배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의 경우 1발당 약 100억 원이 넘어가고 맨페드인 신궁도 미사일 한 마리 2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드론은 꼭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값비싼 방공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몫을 하는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암도정민 가성비로 오히려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대부분 정보가 극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사일 아이언 빔을 예로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역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부터가 출력은 아이언 빔과 동급이지만 사거리는 월등한 수준입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 중민 50kW급 출력의 레이저 대공무기 아테나에 필적할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 중인데요.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다홍치마 스킬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같은 조건에서도 월등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개발해왔는데요. 심지어 레미저 대공무기 블록 2에서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극초음속의 최소 커트라민 및 마하 5만 해도 1초에 무려 1.7km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베이징까지는 9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처럼 비행 경로가 변칙적이고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서 격추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직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 이상의 전략 무기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은 2019년에 이미 DF-17이라는 이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공개 당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KH-47M2킨을 사용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전 경험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한 셈인데요.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 기술은 북한에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원산지만 바꿔서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게 아닌 이상, 물론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북한은 지난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8형을 테스트했고 2022년에는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마하 5를 돌파했다는 건 북한 측의 밀방적인 주장이었지만 최소한 외형이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상을 띄었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무기와 다르게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도동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드론은 둘째치고 당장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막을 방법을 명구하지 않으면 알몸으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많은 해법 중 하나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속과 다르게 물리적 레벨에서 광속은 기동 즉시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순간에도 찰나의 들은 있겠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즉 다시 말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출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100kW급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부족한 만보 공백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빠르게 메워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두 번의 실패는 없길 바라겠습니다.